1963년 10월 19일 새벽, 강원도 인제군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가을바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방 군부대 인근에 위치한 외딴 집, 평소라면 아침 준비를 하는 분주한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마땅했던 그곳에는 기이할 정도의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막을 깨고 문을 연 순간,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가장 안타깝고도 끔찍한 비극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가족 6명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수사관들을 진정으로 전율하게 만든 것은 현장의 참혹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악마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도대체 이 엇갈린 운명의 장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 끔찍한 엇갈림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과 보이지 않는 범인을 쫓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적 과정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일 아침 7시경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집안일을 도와주던 가사도우미가 평소처럼 출근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남면 제3군단 포병대대장 관사. 이곳은 군사지역 특유의 엄격함과 산간지방의 고요함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는 대문을 들어서며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답 대신 스산한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미세하게 열린 틈 사이로 아침 안개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그녀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일상적인 아침 풍경이 아닌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혼돈의 현장이었습니다. 비명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거실과 안방, 그리고 아이들의 방까지 집안 곳곳에는 누군가가 강제로 침입하여 무자비하게 휘두른 폭력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집의 가장인 이득주 중령, 당시 38세 등을 비롯하여 그의 부인, 그리고 어린 세 자녀와 처조카까지 총 6명의 생명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방바닥에 흩어진 아이들의 장난감과 먹다 남은 저녁 식사의 흔적들은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곳에 따뜻한 행복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도우미의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인근 부대의 헌병대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헌병대 수사관들은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험한 꼴을 많이 봐왔던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범인은 총기나 날카로운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흔적과 피해자들의 상태를 보았을 때 범인은 집 안에 있던 도끼나 둔기 같은 투박한 도구를 사용하여 이들을 정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않겠다는 잔혹한 결의가 느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즉각적인 현장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헌병대는 관사 주변 반경 1km를 전면 봉쇄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강원도 인제라는 지역적 특성상 혹시 모를 적의 침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던 시기였기에 군 간부 일가족이 몰살당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비상사태로 간주되었습니다. 육군 범죄수사대 CID와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긴급하게 꾸려졌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한 인제의 하늘 아래 수사관들은
증거 하나라도 놓치지기 위해 흙바닥을 기어가며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몇 가지 의문점에 봉착했습니다. 첫째, 침입 경로가 너무나 대담했습니다. 이곳은 군부대 인근 관사로 경계가 삼엄하지는 않았더라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망설임 없이 울타리를 넘었고 마치 집안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안방과 아이들의 방을 차례로 덮쳤습니다. 둘째, 금품이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뒤진 흔적은 있었으나 귀중품이나 현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범행의 동기가 물욕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남은 것은 원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사팀은 가장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피해자인 이득주 중령에 대한 주변 조사를 진행할수록 그가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증언만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중령은 부대 내에서 덕망 높은 지휘관으로 통했습니다. 부하들을 따뜻하게 챙기고 합리적이며 온화한 성품을 지닌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독실한 신자로서 주변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일가족 전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할 만큼 이 중령이 지은 죄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수사본부의 상황판 앞에서는 끊임없이 이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인제의 밤은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을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한 명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족적의 패턴은 단독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높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하룻밤 사이에 건장한 군인과 그의 가족 5명을 제압하고 처리했다? 범인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훈련받은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광기에 사로잡힌 괴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때 현장 감식을 하던 한 수사관이 관사의 이력 서류를 뒤적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반장님,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득주 중령님, 여기로 이사 오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요? 그 말은 꽉 막혀있던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 중령 가족이 이 관사로 이사를 온 것은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집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사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범인이 노린 것이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 자체였다면? 범인이 이 중령이 이사온 사실을 모른 채 과거에 이 집에 살았던 누군가를 노리고 들어온 것이라면, 그 가설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는 6명의 피해자들은 범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저 그날 그 시각에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 됩니다. 수사관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 살았던 전임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전임자에게 뼈에 사무칠 원한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수사의 칼끝은 이제 이 중령의 주변이 아닌 이 집에 머물렀던 과거의 그림자를 향해 겨누어졌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참극의 사막이었습니다. 밤안개가 자욱한 강원도의 산길. 범인은 이미 현장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지만 그가 남긴 증오의 흔적은 수사관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전임자는 누구였으며 그의 과거 속에 숨어있는 악연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서둘러 전임자의 인사기록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사라진 범인의 그림자를 쫓는 수사팀의 추격전. 그 숨막히는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놈을 반드시 잡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범인의 정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정모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이 차가운 미스터리의 실타래가 어떻게 풀리기 시작했는지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멈추지 않던 1963년 10월, 인제군 남면의 사건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육군 헌병대와 강원도 경찰국에서 차출된 수십 명의 정예 요원들이 모여들었고 군경 합동수사본부가 긴급하게 설치되었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폴리스 라인이 겹겹이 쳐졌고 감식 반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번쩍이며 참혹한 밤의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군 이래 정방지역 관사에서 고위 장교의 일가족이 몰살당한 전례 없는 사건이었기에 상부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반드시 범인을 잡아라. 못 잡으면 옷벗을 각오해라. 지휘부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수사관들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우선 현장에 남겨진 범행 도구에 주목했습니다. 통상적인 청부업자나 전문 스파이들이 사용하는 소음총이나 독극물 혹은 날카롭게 재련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 구석에서 발견된 것은 너무나도 투박하고 일상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집 뒤편 창고에 굴러다니던, 땔감을 다듬을 때나 쓰던 묵직한 도구들. 범인은 자신의 무기를 미리 준비해온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범인이 매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극도로 높아 도구 따위는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오만함을 가졌거나, 시신의 상태를 분석한 법의관은 후자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망설임 없는 타격, 급소를 정확히 노린 점, 그리고 6명을 제압하는 동안 큰 반항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은 범인이 고도의 훈련을 받았거나 살상 기술에 능숙한 자임을 암시했습니다. 단순 강도는 아닙니다. 원한입니다. 그것도 아주 깊고 어두운 원한이요. 프로파일링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이었지만 베테랑 형사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피해자 이득주 중령은 원한을 살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동기가 없는 살인만큼 수사하기 어려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담배 연기에 자욱한 회의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수사관의 손끝이 서류의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이 관사 입주 기록이 이상합니다. 그것은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등기부와 부대 관사 배정 기록을 대조해 본 결과 피해자 이득주 중령 가족이 이 집에 짐을 푼 것은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령이 오기 전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수사팀은 즉시 전임자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전임자의 이름은 박중령. 그는 이득주 중령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원칙주의자이자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박중령은 부대 내에서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엄격한 규율을 강조했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수많은 부하들이 영창을 다녀오거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존경받는 군인이었을지 모르나 누군가에게는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하게 만드는 대상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사본부의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가설은 빠르게 수정되었습니다. 범인은 이득주 중령을 죽이려던 것이 아니다. 그는 박중령이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 범인은 어둠 속에서 집 안으로 침입했을 것이고, 자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혹은 확인했더라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에 광기에 사로잡혀 움직이는 모든 것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가설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최근 부대 사정에 어두운 자입니다. 즉, 부대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에서 침입했거나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가 갓 세상에 나온 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중령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인물, 그리고 최근에 사회로 복귀한 자,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놈을 찾아. 수사팀은 박중령이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그에게 처벌을 받거나 불명예 제대를 당한 병사들의 명단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록이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절도, 폭행, 하극상, 탈영, 수많은 죄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사관들은 밤을 새워가며 명단을 하나씩 소거해 나갔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한 자, 현재 수감 중인 자, 사망한 자들을 지워나가던 중 마침내 수사팀장의 시선이 한 장의 낡은 신상카드 위에 꽂혔습니다. 그 기록의 주인은 불과 며칠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예비역 병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재봉. 박중령의 관사에서 식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박중령의 지시로 헌병대에 넘겨져 7개월간의 옥살이를 했던 인물. 수감기간 내내 나가면 반드시 박중령을 죽여버리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다는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출소 날짜와 범행 날짜의 절묘한 일치, 그리고 그가 출소 직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사실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박중령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버텼을 것입니다. 출소하자마자 그는 인제로 달려왔고 자신이 기억하는 박중령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무지하고도 맹목적인 복수심이 아무런 죄도 없는 이득주 중령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수사본부는 즉시 고재봉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인제를 떠난 뒤였습니다.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지형은 도주자에게 최적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고재봉은 군 복무 시절 누구보다 이 지역 지리에 밝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산을 타고 이동하며 경찰의 포위망을 비웃듯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원인 규명의 단계에서 추격전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괴물이 풀려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엉뚱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복수에 성공했다는 착각 속에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까요? 어느 쪽이든 그는 위험했습니다. 한번 피맛을 본 맹수는 멈추지 않는 법입니다. 군과 경찰은 가용한 모든 병력을 동원해 강원도 일대의 산을 포위했습니다. 하늘에는 정찰기가 떴고 산길마다 검문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고재봉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사팀은 초조해졌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는 더 멀리,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된다면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수사본부로 한 통의 첩보가 들어옵니다. 인제군 깊은 산속의 한 화전민 촌에서 낯선 남자가 음식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였습니다. 그 남자의 인상착의는
숲의 전단지 속의 고재봉과 섬뜩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롬이 아직 산속에 있다. 포위망을 좁혀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고재봉이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대담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이미 수사팀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과연 고재봉은 군경의 철통 같은 포위망을 어떻게 뚫고 나갔을까요? 숨막히면 추격전과 예상치 못한 도주 경로, 그리고 서울로 향하는 죽음의 열차. 다음 이야기에서는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고재봉의 신출기몰한 도주 행각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십시오. 고재봉. 수사본부의 칠판 위에 세 글자가 적히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용의자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의 시스템이 낳은 그림자이자 통제되지 않은 분노가 어디까지 비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예고장이었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그의 신상 기록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박중령과의 악연을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수사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작 그 이유 때문에 일가족 6명을 잔혹하게 처리했단 말인가? 도대체 인간의 증오심이란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가? 이 뒤틀린 복수극의 뿌리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의 결말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잊혀진 진실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수사팀은 고재봉의 군 복무 시절 기록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중령이 대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대장 관사의 잡무를 담당하는 당번병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휘관을 보좌해야 할 위치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원칙주의자였던 박중령에게 고재봉의 거칠고 융통성 없는 성격은 눈엣가시였고, 고재봉에게 박중령의 엄격함은 숨막히는 억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의 방아쇠가 된 사건은 너무나도 사소하고 그래서 더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도끼 한 자루였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식료품 절도라고도 전해지나 당시 수사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소한 군수품 절도였습니다. 고재봉은 관사에서 사용하던 작은 도끼 한 자루를 훔쳤다가 박중령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영창을 며칠 다녀오거나 기합을 받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재봉 역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대대장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의 화신 박중령에게 타협이란 없었습니다. 그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고재봉을 군 수사기관에 넘겼고 법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고재봉은 육군 교도소에서 7개월이라는 시경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고재봉에게 그 7개월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괴물이 되어가는 인큐베이팅의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반성 대신 맹독 같은 원한을 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빨간 줄을 긋게 만든 박중령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집착. 그는 감옥 벽에 박중령의 이름을 새기며 매일 밤 복수의 시나리오를 썼을 것입니다.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나가면 죽여버린다 는 말을 주문처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에게 출소는 새 출발이 아니라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1963년 10월 초 고재봉은 마침내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고향도 가족의 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날카로운 증오만을 챙긴 채 곧바로 강원도 인제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박중령의 관사 위치와 그날 밤 자신이 실행할 계획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박중령이 이미 전출을 갖고 그 자리에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이득주 중령 가족이 들어와 행복한 저녁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복수의 눈이 먼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고재봉의 출소 후 행적을 재구성하며 전율했습니다. 그는 치밀했습니다. 인제에 도착한 그는 즉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관사 주변을 배회하며 지형을 익히고 경비가 소홀해지는 틈을 노렸습니다. 숲속에 은신하며 때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그는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0월 19일 새벽,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한 그는 망설임 없이 관사로 침입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범행 수법은 그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주저함이 없는 타격, 잔인한 마무리. 그것은 단순한 살의를 넘어선 파괴 욕구였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보낸 권력, 박중령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 가족을 그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7개월간의 고통을 보상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파괴한 것은 박중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엉뚱한 사람들을 향해 분노의 칼을 휘둘렀고 그 결과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놈은 지금 자신이 누구를 죽였는지조차 모를 겁니다. 프로파일링을 담당하던 수사관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놈의 머릿속에는 오직 박중령을 처단했다는 승리감만 있을 겁니다. 그 착각이 깨지는 순간 놈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재봉이 뉴스를 접하거나 소문을 통해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엉뚱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당황하여 숨어버릴까요? 아니면 실패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진짜 박중령을 찾아 나설까요? 어느 쪽이든 끔찍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수사본부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현재 박중령의 신병 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전군과 경찰에 고재봉의 수배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현상금 50만 원. 당시로서는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거금이 고재봉의 목에 걸렸습니다. 라디오와 신문은 연일 고재봉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보도했습니다. 키 170cm가량, 다부진 체격, 날카로운 눈매, 강원도 사투리 사용. 대한민국 전체가 그를 찾기 위한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의 예상대로 그는 쉽게 잡힐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인제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용해 수사망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추격전은 이제 시간 싸움이 되었습니다. 산속에 숨어든 그는 배고픔과 추위를 해결하기 위해 민가를 약탈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인제 인근의 화전민 마을에서 식량이 없어졌다는 신고가 간헐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헬기와 수색견을 동원해 산을 뒤졌지만 그는 마치 산신령처럼 흔적을 지우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초조함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서울로 갈 겁니다. 베테랑 형사가 지도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어. 놈은 사람 많은 곳에 섞여야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박중령이 서울로 갔다는 걸 알게 된다면 더욱 그렇겠지. 수사팀의 시선이 지도 위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서 시작된 이 끔찍한 악몽이 이제 인구 수백만이 밀집한 수도 서울로 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살인마가 서울행 기차 혹은 버스에 몸을 씌웠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고재봉은 철통 같은 포위망을 뚫고 서울 진입에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수사팀은 이 교활한 도주자를 어떤 방식으로 옥죄어 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숨막히는 도주와 추적,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긴박한 잠복근무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진실을 향한 추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63년 10월, 강원도의 산에는 붉은 단풍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는 지독한 살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첩첩산 중 하늘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울창한 숲속 어딘가에 일가족 6명을 잔혹하게 처리한 괴물이 숨을 죽이고 있다는 공포감은 인제군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과 경찰이 산을 포위하고 샅샅이 뒤졌지만 그는 마치 산신령이 감추기라도 한 듯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과연 인간이 그토록 철통 같은 포위망을 뚫고 증발해버리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 숨막히는 술래잡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수사관들이 느꼈던 그 당시의 절박함을 함께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군경합동수사본부는 사건 발생 직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물 셀 틈 없는 포위망을 구축했다고 자신했습니다. 육군 3군단 예하병력과 강원도 경찰국 기동대 등 연 인원 수천 명이 동원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산악 수색 작전인 토끼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정찰 헬기가 굉음을 내며 숲을 내려다보았고 지상에서는 수색견들이 킁킁거리며 냄새를 쫓았습니다. 주요 도로와 길목마다 임시 검문소가 설치되어 지나가는 모든 차량과 행인을 검문했습니다. 수사본부의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해 보였습니다. 도간에 든 쥐다하다. 산을 에워싸고 조여 들어가면 놈은 결국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재봉이 누구보다 이 지역의 지리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군 복무 시절 훈련을 핑계로 이 일대 산악 지형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숨을 만한 동굴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헌병초소를 우회할 수 있는지, 멧돼지가 다니는 짐승길은 어디로 연결되는지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정교 탐방로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작전을 펼칠 때 고재봉은 지도가 아닌 기억에 의존해 험준한 능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는 수색대의 움직임을 역이용했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리면 바위 틈에 납작작 엎드려 숨을 죽였고 수색대가 지나간 자리를 뒤따라가며 오히려 그들의 등 뒤에서 휴식을 취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도망자가 아니라 추격자들이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빨리 찾아왔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수색대원들은 추위와 피로에 지쳐갔지만 고재봉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본부를 조롱하듯 엉뚱한 곳에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인제에서 동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와 병력을 급파하면 헛소동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그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수사력을 분산시켰습니다. 당시 프로파일링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고재봉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놈은 지금 극도의 흥분 상태이자 일종의 전능감에 취해 있을 것이다. 자신이 계획한 복수를 완벽하게 성공시켰다는 착각, 실제로는 실패했지만, 그리고 수천 명의 병력을 따돌리고 있다는 우월감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공포에 질려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지만
고재봉은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지금 이 추격전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뒤틀린 영웅 심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전략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무작정 산을 뒤지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신 그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 바로 식량과 정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산속에 숨어있는 것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먹을 것을 구하러 민가로 내려오거나 자신의 범행이 뉴스에 어떻게 보도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것입니다. 수사팀은 상간 외딴 집과 화전민촌에 잠복조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고재봉의 인상착의를 반복해서 송출하며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했습니다. 수상한 낯선 사람을 보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놈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에도 주민들은 비명을 질렀고 밤에는 아무도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제군은 거대한 공포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한 빈집에서 누군가가 머물다 간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불을 피운 흔적은 없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위치가 노출될 것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대신 생사를 씹어먹은 흔적과 밭에서 훔친 옥수수 껍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식반이 즉시 투입되었습니다. 남겨진 족적을 분석한 결과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고재봉의 족적과 일치했습니다. 놈이 여기 있었다. 멀리 가지 못했다. 수사팀장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족적의 방향은 산 아래쪽, 즉 국도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산악도주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산속에서의 은신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고재봉의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수사망이 산 아래로 집중되는 순간 그는 또다시 예측을 벗어난 경로를 선택합니다. 그는 단순히 옆마을로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먼 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곳, 바로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고재봉은 아마도 이 속담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모두가 강원도 산골짜기를 뒤지고 있을 때 인파 속에 섞여버리면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대담한 계산. 그는 군용 트럭이나 화물차 짐칸에 몰래 올라타거나 허름한 옷차림으로 행상인 행세를 하며 검문소를 통과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수사본부 상황실에 걸린 지도 위, 고재봉의 예상 도주로를 표시하는 붉은색 펜자국이 강원도를 벗어나 경기도 방향으로 길게 그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그가 서울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 수사는 장기전이 될 뿐만 아니라 천만 서울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됩니다. 과연 고재봉은 그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서울행 피켓을 손에 넣었을까요? 그리고 수사팀은 이 교활한 도주자를 잡기 위해 어떤 그물을 펼쳤을까요? 깊은 산속에서 시작된 숨바꼭질은 이제 무대를 옮겨 복잡한 도심 속에서의 추격전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재봉의 서울 잠입 과정과 그를 잡기 위한 형사들의 끈질긴 탐문 수사가 펼쳐집니다. 놈의 꼬리가 잡히는 그 짜릿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계속해서 다음 편을 주목해 주십시오. 1963년 10월 말 강원도 인제 산악지대를 이잡듯이 뒤지던 수색대 무전기에서 탄식 섞인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없습니다. 놈의 흔적이 끊겼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이 동원된 대대적인 토끼몰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산은 침묵했고 며칠째 계속된 수색에도 고재봉의 그림자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지휘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땅으로 꺼졌거나 하늘로 솟았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라면 놈은 이미 우리의 손바닥을 벗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대한민국 심장부를 겨누게 됩니다. 과연 고재봉은 어떻게 그 철통 같은 포위망을 뚫고 서울 한복판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수백만 인파 속에 숨어든 살인마와의 숨막히는 숨바꼭질,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수사팀이 강원도의 숲속을 헤매고 있을 때 고재봉은 이미 서울로 향하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대담하게도 군경의 검문소가 촘촘히 배치된 국도를 우회하여 야간을 틈타 화물 트럭의 짐칸에 몰래 올라타거나 혼란스러운 피난민 흉내를 내며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의 교통사정이 좋지 않고 신분 확인 시스템이 지금처럼 전산화되지 않았던 점을 그는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고립이 아닌 혼돈이었습니다. 산속에 혼자 숨어 말라 죽느니 사람 냄새가 진동하고 복잡한 도시의 뒷골목에 숨어드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몸소 실천이라도 하든 말입니다. 그가 서울에 잠입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수사본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대는 이제 험준한 산악에서 복잡한 미로와 같은 서울의 도심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수사팀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산에서는 포위망을 좁히면 언젠가는 잡을 수 있지만 인구 수백만이 밀집한 서울에서 작정하고 숨어버린 범인 한 명을 찾아내는 것은 그야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재봉은 흉기를 든 채 언제든 다시 폭주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울 전역에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종로, 청량리, 영등포 등 주요 거점마다 무장경찰이 배치되었고 여관과 하숙집 그리고 빈민가에 대한 일제 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재봉은 영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나 숙박업소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서울의 개발이 덜 된 외곽지역, 판자촌이나 야산의 빈집, 그리고 공사 현장 등을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숨죽여 자고 밤이 되면 먹을 것을 구하러 어슬렁거리는 올빼미 같은 생활. 그는 쥐새끼처럼 도시의 어두운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밤에 문단속 잘해라. 고재봉이 돌아다닌다더라.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해가 지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남편들은 퇴근길을 서둘렀습니다. 라디오와 신문에서는 연일 고재봉의 몽타주를 내보내며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170cm가량의 키, 찢어진 눈, 그리고 강원도 사투리. 수많은 오인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우리 옆집 남자가 수상하다. 시장 국밥집에 고재봉 닮은 사람이 왔다 갔다는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형사들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했지만 매번 허탕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과 경찰의 피로도는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고재봉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서울에 도착한 후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묘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신문을 훔쳐보며 자신의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일가족 몰살, 희대의 살인마. 그는 자신이 세상을 뒤흔들었다는 사실에 일종의 희열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신문 기사 속에는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리고 알게 되는 순간 그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릴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득주 중령 일가족 사망.
신문의 헤드라인을 본 순간 고재봉의 표정이 어떻게 일그러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목숨 걸고 처리한 대상이 철천지 원수 박중령이 아니라 생면부지의 이 중령 가족이었다니. 그가 느낀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복수극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모멸감이었습니다. 목표를 잃은 맹수는 더욱 난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제 쫓기는 신세인 동시에 채우지 못한 복수심에 불타는 억울한 패배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사팀은 심리전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재봉은 돈이 떨어졌다. 놈은 반드시 움직인다. 도피 자금이 바닥난 그는 더 대담한 절도나 강도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 동대문구 인근에서 수상한 도난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민가에 침입해 밥을 훔쳐먹거나 빨래터에 널린 옷을 훔쳐가는 중도둑.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사건들이었지만 형사들의 촉은 이것이 고재봉의 흔적임을 직감했습니다. 포위망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 일대로 좁혀졌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불빛 뒤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사는 그늘진 곳. 그곳에 악마가 숨을 헐떡이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형사들을 거지나 행상인으로 위장시켜 골목골목을 누비게 했습니다. 놈이 실수를 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놈의 꼬리를 잡는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 제보는 경찰이 아닌 용감한 한 시민의 눈썰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구석진 가게, 그곳에 낯선 사내가 들어와 물건을 찾았습니다. 주인의 눈에 비친 사내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과연 고재봉의 도주극은 서울의 복잡한 골목 안에서 막을 내리게 될까요? 그를 잡은 것은 총칼이 아니라 방심이라는 틈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재봉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와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진 검거작전의 전말이 공개됩니다. 대한민국 수사반장들이 펼치는 끈질긴 추격전의 클라이맥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서울의 밤은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1963년 11월, 추겨울의 냉기가 감도는 서울의 뒷골목은 수천 명의 경찰력이 쏟아내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수사본부는 고재봉이 서울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울은 너무나 넓고 은신할 곳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래사장 한가운데 떨어진 바늘을 찾는 것과 다름없었던 이 막막한 수사. 과연 돌파구는 어디서 열렸을까요? 그것은 최첨단 수사 기법도 베테랑 형사의 직감도 아닌 범인 스스로 저지른 치명적인 방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악마가 스스로 덫에 걸려드는 그 순간, 그리고 숨막히는 신고전화 한 통이 불러온 파장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정의를 실현하는 힘이 됩니다. 강원도의 포위망을 뚫고 서울 잠입에 성공한 고재봉은 일종의 도취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인과 경찰을 따돌렸다는 사실은 그의 비틀린 자존심을 한껏 고양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사기관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미로 속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낮에는 으슥한 빈집이나 공사판 구석에 숨어 자고 밤이 되면 모자를 눌러쓰고 나와 허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는 수사학의 격언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외로움과 결핍이었습니다. 도주자금이 바닥나고 겨울바람이 살을 파고들자 고재봉은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독한 범죄자라도 홀로 세상과 단절된 채
영원히 숨어 지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인맥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혹은 자신을 두려워해서라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그는 왕십리 인근에 사는 옛 지인, 일부 기록에 따르면 군대 동료 혹은 교도소 동기열 젤류어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설마 신고하겠어? 내 성격을 아는데. 이것은 고재봉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는 공포가 충성심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공포가 생존 본능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밤, 왕십리의 한 허름한 주택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코트 깃을 세운 사내가 골목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특정 대문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바로 고재봉이었습니다. 그는 지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집주인은 죽은 줄 알았던, 혹은 뉴스에서만 보았던 살인마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고재봉은 태연하게 몸을 숨겨달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위협적으로 부탁했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일단 그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거절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무슨 짓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재봉이 방심한 사이, 혹은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집주인 또는 수상함을 느낀 가족이나 이웃 대노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립니다. 이 시한폭탄을 집 안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거나 몰래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고재봉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전해진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 사망실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요동쳤습니다. 수없이 많은 오인 신고에 지쳐있던 형사들이었지만 이번 제보는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위치, 범인의 현재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자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진짜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전병력 출동 대기, 사이렌은 울리지 마라. 놈이 눈치채면 인질극이 벌어질 수 있다. 수사본부장의 지시는 단호하고 신속했습니다. 왕십리 일대에 즉각적인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요란한 출동은 금물이었습니다. 고재봉은 도간에 든 쥐였지만 동시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그가 낌새를 채고 도주하거나 민가에서 난동을 부린다면 끔찍한 제2의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경찰 정복 대신 남루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지게꾼, 엿장수, 행상인, 술 취한 행인, 왕십리 골목의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허리춤에는 권총과 수갑을 숨기고 눈빛만은 매섭게 빛나는 수십 명의 사복 형사들이 소리 없이 목표 지점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습니다. 거미줄을 치듯 동서남북 모든 도주로가 차단되었습니다. 그 시각 고재봉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은신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혹은 지인의 집 근처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서울의 수많은 인파가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랜 도주 생활 끝에 찾아온 짧은 휴식, 그리고 따뜻한 방바닥이나 술 한 잔의 유혹이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의 선자가 가지는 마지막 안일함이었습니다. 잠복 중이던 형사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표물 확인, 검정 외투, 번거지 모자, 놈이다.
형사들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저 앞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산에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일가족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잔혹한 살인마가 불과 수미터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신호만 떨어지면 덮칩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놈이 흉기를 꺼낼 틈도 주지 말고 제압해야 합니다. 11월의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형사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와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고재봉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고개를 돌리는 그 찰나의 순간,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고재봉은 순순히 체포되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발악을 하며 형사들과의 난투극을 벌였을까요?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검거의 순간, 그 긴박한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파딘의 최후와 그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보인 태도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계속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1963년 11월 12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허름한 뒷골목.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던 긴장감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잠복 중이던 형사들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목표물 고재봉. 그는 낡은 중절모를 눌러쓰고 코트 깃을 세운 채 마치 세상의 눈을 피하려는 듯 구부정한 자세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감춰진 흉기를 믿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를 둘러싼 형사들의 의지는 쇠보다 단단했습니다. 덮쳐! 짧고 굵은 신호와 함께 사방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쇄도했습니다. 고재봉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 건장한 형사들이 그의 팔을 꺾고 몸을 날려 그를 바닥에 내리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품 안으로 손을 뻗어 최후의 저항을 시도하려 했으나 이미 베테랑 형사들의 완력에 제압당한 뒤였습니다. 놔! 이거 안 놔! 거친 고함과 욕설이 터져나왔지만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희대의 도망자 고재봉의 도주극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검거 소식은 전광석화처럼 타전되었고 수사본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승리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육군 형사대 CID로 압송된 고재봉. 그는 수갑을 찬 채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앞에서도 그는 기이할 정도로 당당했고 오히려 카메라를 노려보는 섬뜩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고 희미한 백열등만이 흔들리는 밀실에서 수사관들과 고재봉의 심리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기는 탁했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인제에서의 그날 밤 네가 한 짓을 인정하나? 고재봉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중령 그 새끼 내가 죽였어. 내가 내 손으로 처리했단 말이오. 그의 진술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 과정을 마치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관사에 침입했는지, 도구는 무엇을 썼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숨을 거두었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고는 티끌만큼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감옥에 보냈던 박중령에 대한 복수를 완성했다는 삐뚤어진 성취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의를 구현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도끼 한 자루 때문에 사람 인생을 망친 놈은 당해도 싸지. 그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취조실 안의 수사관들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자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감정을 억누르며 이 잔혹한 연극의 막을 내릴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사관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고재봉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재봉, 네가 정말 박중영을 처리했다고 생각하나? 고재봉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끝냈는데. 수사관은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진실을 뱉어냈습니다. 네가 그 집에 침입하기 며칠 전 박중영은 이미 전출을 갔다.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은 이득주 중령 가족이었어. 네가 그날 밤 무자비하게 없애버린 사람들은 너와는 아무런 원한도 일면식도 없는 죄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순간 취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재봉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혼란, 부정, 그리고 경악.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에 첨부된 피해자들의 사진과 이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득주 중령, 그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 박중령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순간 고재봉이 무너져 내리며 오열하거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후회를 보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고재봉의 반응은 수사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럼 박중영 그놈은 살아있다는 거야? 젠장, 내가 헛수고를 했네. 그놈을 죽였어야 했는데 엉뚱한 놈들만 보냈잖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 자신의 완벽한 복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에 대한 짜증이었습니다. 그는 유명의 생명이 사라진 것보다 자신의 복수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더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득주 중령 가족의 죽음은 그저 계산 착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수사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만이 중요한 사이코패스의 전형이었습니다. 수사관은 분노를 넘어선 혐오감을 느끼며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구제불능이야. 고재봉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었고 그가 착각으로 인해 엉뚱한 일가족을 몰살시켰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원한 관계에 의한 복수극인 줄 알았던 사건이 사실은 범인의 무지와 착각이 빚어낸 창극이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더욱 허탈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헷갈려서 일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나?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현장 검증을 위해 인재로 끌려간 고재봉.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인파는 그에게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현장을 재현하는 과정에서도 태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운이 나빴을 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말하는 듯한 그의 태도는 보는 이들의 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고 자백도 받아냈습니다. 진실은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범인을 잡았다는 성취감보다는 억울하게 희생된 이 중령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런 괴물을 만들어낸 사회 시스템에 대한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 갇힌 고재봉. 그는 다가올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박중령을 죽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이를 갈고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법정은 이 잔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비극을 일으킨 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 과정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고재봉이 남긴 마지막 말, 그리고 이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와 군에 남긴 교훈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정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 충격적인 결말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진실을 기록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1963년 겨울,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인제 일가족 몰살 사건의 재판정은 터질 듯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고재봉. 그는 수많은 방청객들이 쏟아내는 저주 섞인 시선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끼 한 자루에 대한 앙심으로 시작되어 엉뚱한 일가족 6명을 세상에서 지워버린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마지막 장. 과연 법은 이 괴물에게 어떤 심판을 내렸을까요? 사형수 고재봉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남긴 마지막 말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묵직한 교훈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수사 과정이 끝나고 열린 군사재판. 피해자가 현역 군인이고 군사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으므로 군법회의의 회부됨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 범인의 자백, 그리고 국민적인 공분까지 더해져 재판부는 장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검찰관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소한 원한을 이유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고한 일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이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마땅하다. 판사의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문. 피고인 고재봉을 사형에 처한다. 당, 당, 당. 판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순간에도 고재봉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거나 혹은 삶에 대한 미련을 이미 놓아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싸울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형이 확정된 후 고재봉은 서대문 형무소,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감옥 안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잔혹했던 살인마,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잡듯 여겼던 그가 감옥 안에서 종교에 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며 통곡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들과 동료 재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매일 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미쳤었습니다. 악마에게 홀렸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참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 앞에서의 나약한 도피였을까요? 그것은 오직 신만이 알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뒤늦은 눈물이 억울하게 죽어간 이득주 중령 가족을 되살릴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의 변화를 기적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유가족들에게는 그저 위선으로 보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살인마가 천국을 꿈꾸는 동안 피해자들은 이미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으니까요. 천국 6년
10월 14일,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던 날, 고재봉에게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인근의 군 사격장. 당시 군사재판 사형수는 총살령이 집행됨. 그는 수의를 입고 형장에 섰습니다.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웃으며 가겠습니다. 저 같은 놈이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스의 눈은 헝겊으로 가려졌고 곧이어 정적을 깨는 몇 발의 총성이 계곡을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페이지를 장식했던 고재봉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향년 28세. 젊다면 젊은 나이에 그는 괴물이 되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고 죄 없는 6명의 천사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수사관들은 이 사건을 복귀하며 작은 불시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고재봉이 품었던 원한의 시작은 고작 도끼 한 자루와 애인 문제였습니다. 그 사소한 불씨가 적절한 시기에 꺼지지 않고 방치되자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이라는 밀실 안에서 거대한 화마로 키워졌습니다. 또한 군 내부의 경직된 삼명하복 문화와 전역자에 대한 관리 소홀, 그리고 관사 보안의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끔찍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교훈은 맹목적인 증오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점입니다. 고재봉은 확인조차 하지 않고 휘두른 분노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고 무고한 타인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페이지를 장식했던 고재봉 사건은 그렇게 28발의 총성과 함께 막을 내리는 듯했습니다. 향년 28세. 젊다면 젊은 나이에 그는 괴물이 되어 스스로를 파멸로로 이끌었고 죄 없는 6명의 천사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고재봉의 숨이 끊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대한민국 군대와 사회에는 기묘한 후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전방 부대에서 떠돌기 시작한 섬뜩한 괴담부터 군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든 문화까지 악마가 남기고 간 유산은 생각보다 길고 질겼습니다. 범인은 사라졌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끔찍한 사건은 1960년대 대한민국에 어떤 흉터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음 마지막 화에서 사건 그 후의 이야기와 미처 다하지 못한 뒷이야기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1964년 가을, 고재봉의 사형이 집행되면서 인제 일가족 물살 사건의 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악마는 사라졌고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수첩이 덮이고 사건 파일이 캐비닛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먼지가 쌓인 뒤에도 이 사건이 남긴 공포의 잔재는 아주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회, 특히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오늘은 이 비극적인 시리즈를 닫으며 사건 그 후의 이야기와 우리에게 남겨진 서늘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안타까운 비극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겨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고재봉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한국 군대의 괴담이자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수십 년 동안 강원도 전방부대에서는 신병들이 들어오면 의뢰, 너 고재봉 사건 아냐? 라고 묻는 것이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여겨졌습니다. 비오는 날밤이나 경계 근무를 설 때 선임병들은 후임병들에게 고재봉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군기를 잡곤 했습니다. 졸면 고재봉이 도끼 들고 온다.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1963년 그날 밤의 공포가 얼마나 깊게 각인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던 인제군 남면 관대리 인근에서는 한동안 밤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아 주민들이 떠나는 일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괴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현실의 변화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군 사법 체계와 병역 문화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경노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군 기강을 뿌리부터 뜯어 고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군에 비상이 걸렸고 특히 지휘관 관사의 경비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심병사, 당시는 고문관 등으로 불림, 나 전과가 있는 병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가혹하게 강화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고재봉이라는 개인의 광기가 시스템 전체를 경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질문은 바로 증오의 방향입니다. 고재봉은 자신이 받은 부당함 혹은 자신이 부당하다고 느낀 처벌에 대한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눈이 멀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들을 향했습니다. 만약 그가 복수심에 눈이 멀지 않고 한 번이라도 더 확인했다면, 아니, 애초에 도끼 한 자루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수사관들이 회고록에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점은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득주 중령 가족이 며칠만 늦게 이사를 왔더라면, 고재봉이 며칠만 일찍, 죽은 며칠만 늦게 출소했더라면, 그날 밤 비가 오지 않아 경비병의 시야가 더 밝았더라면, 수만 가지의 만약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역사는 잔인하게도 그 모든 우연을 겹쳐 비극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차가운 수사 기록을 덮으려 합니다.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짜기, 지금은 수풀이 우거져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든 그곳에 한때 단란했던 한 가족의 꿈이 산산조각난 채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끔찍한 사건을 다시 꺼내어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히 범인의 잔혹함을 가십거리로 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는 맹목적인 증오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득주 중령과 그의 가족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남아 편안히 잠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 때면 인제의 그 텅 빈 집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잘못된 분노를 키우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고재봉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진정한 복수는 용서이거나 혹은 정의로운 법의 심판이어야 한다. 무고한 피를 부르는 복수는 그저 또 다른 살인일 뿐이다. 긴 시간 동안 고재봉 사건 시리즈를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덕분에 잊혀가던 진실을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또 다른 미제 사건 혹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굵직한 사건의 이면을 파헤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